오브론스키는 자신의 가정교사와 정사를 나눈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집안은 엉망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빼제르에 살고 있는 노이 안나를 불렀다. 오브론스키가 안나를 마중 나간 기차역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마중 나온 친구 브론스키를 만났다. 브론스키는 안나의 보이지 않는 매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브론스키의 노모 역시 안나를 칭찬하였고 그들이 발걸음을 돌린 순간 영무원이 기차에 치여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 끔찍한 일에 대해 안나는 혼자가 된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 안나의 말을 들은 브론스키는 즉시 그 과부를 위해 돈을 기부하였고 안나는 그러한 브론스키의 태도에 역시 불안을 느꼈다. 치키는 안나가 아주 시원스러운 성격인데다 전혀 숨김없는 여자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나 안나에게는 뭔가 한층 높은 세계, 자기로서는 미칠 수 없는 복잡하고 시적 흥미가 충만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레비는 그의 처제 키치를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불태웠다. 위선으로 가득 찬 귀족들과는 다르게 레비는 시골에서 농장을 돌보며 살아갔는데 그의 인물됨을 알아주는 사람은 키치의 아버지인 대공작밖에 없었다. 키치 역시 레빈이 모스크바를 떠난 뒤에 나타난 화려한 군인 브론스키의 매력에 빠져 레빈을 싫어하지는 않으면서도 그의 청혼을 거절했다. 슬픔에 찬 레빈은 다시 자신의 시골 농장으로 가 바쁘게 일을 했다. 한편 브론스키는 키치의 집에 들렸다가 안나와 마주치자 키치를 만나지 않고 정갈만을 전하고 가버렸다. 이러한 브론스키의 행동에 안나는 어떤 느낌을 감지했다. 또 키치가 브론스키의 청혼을 기다리던 무도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브론스키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지 않았다. 브론스키와 안나의 춤추는 모습에서 키치는 그들이 서로 어떤 열정을 교감하는 것을 눈치채고 심한 굴욕감과 패배감에 상심했다. 그녀가 도취한 것은 군중이 자기에게 매혹되어서가 아니라 한 사나이로부터 찬미받아서였다.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말을 걸을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역력히 타올랐고 그 빨간 입술이 허물어지곤 했다. 그녀는 그러한 표정으로 기쁨의 징후를 보이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듯 했지만 그 기쁨은 저절로 얼굴에 나타나곤 하는 것이었다. 키치는 브론스키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 안나의 얼굴에서 본 것을 그에게서도 보았던 것이었다. 안나 쪽을 향할 때마다 고개를 수그리고 두 눈에는 복종과 공포의 빛을 담고 있었다. 저는 저 자신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시선은 번번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그들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들이나 키키나 똑같이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온 세계가 키치의 마음속에서 안개에 쌓여버렸다. 하지만 안나는 그러한 키치의 불편한 심중을 간파했고 무도회가 있는 다음 날 곧바로 페데스부르크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안나는 빼제로로 떠나는 기차를 타고 불안정했던 상황 속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다음 역에서 바람을 쐬려 내린 안나는 눈보라 속에서 브론스키를 만났다. 어째서 되돌아가냐고요? 브론스키는 안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그건 당신도 아실 텐데요. 전 당신이 계신 곳에 있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도 달리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으로는 원하나 그녀의 이성이 두려워하는 그 말을 그가 입 밖에 냈던 것이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내부의 싸움을 알아차렸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좋지 않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하신 말씀은 잊어주세요. 저도 잊을 테니까요. 저는 당신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 당신의 동작 하나하나를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녀를 마중 나온 남편 카레린의 귀가 유난히 커 보이는 이유는 뭘까? 그의 위선적인 태도가 눈에 먼저 들어왔고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갑자기 염증을 느꼈다. 돌아와서 과거의 편하고 사치스러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즐거워했던 안나는 브론스키와의 무도회에서의 빛나는 눈빛을 기억하며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브론스키는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빼제르의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가 기거했다. 병을 앓게 되는 키치는 결핵의 초기라 의심됐지만 안정을 취하기 위해 외국으로의 여행을 준비했다. 페데스부르크로 돌아온 안나는 그동안 자신이 싫어했던 스타일의 사교계에 참석하게 되었다. 사치보다는 정신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을 좋아했었으나 안나가 지금 나가는 모임은 브론스키를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브론스키는 집요하게 안나에게 다가갔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런 일을 끝장내야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뭔가 죄를 짓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요. 당신 말대로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을 안정되도록 해주세요. 그의 얼굴이 빛났다. 당신이 나에게 삶의 전부라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나의 전부, 사랑,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마음의 안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과 불행의 가능성이냐 아니면 행복의 가능성이냐 일따름입니다. 그 한없는 행복에 다만 애정이 가득 찬 시선을 그에게 보냈을 뿐 달리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 이것이다. 그는 기쁨에 넘쳐 생각했다. 내가 절망에 빠지려던 참에 바로 이것이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위해 그저 좋은 친구가 되기로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당신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녀가 뭔가 말하려 했으나 그가 가로막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나는 지금처럼 희망을 가지고 괴로워할 권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안 된다면 꺼져 버리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꺼져 버리겠습니다. 만일 나의 존재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난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무데로도 쫓아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건 점잖지 못하군요. 한 부인이 두 사람과 안나의 남편을 가리키면서 속삭였다. 객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로부터 떨어져 나간 두 사람 쪽을 마치 모든 사람의 방해가 되는 것처럼 쳐다보았다. 다만 알렉세이 한 사람만이 그쪽을 보지 않고 화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랑. 그녀는 입속에서 천천히 반복했다. 내가 그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말은 나에게 너무나 의미가 깊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안녕. 안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마차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시선과 손의 감촉은 브론스키에게 화상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브론스키와 안나의 만남은 공공연해지고 사람들 사이에 입담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편 카레린과 함께 참석한 파티에서도 안나는 브론스키와의 오랜 대화를 나눔으로써 카레린의 신경을 자극했다. 오늘 당신은 브론스키 백작과 지나치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 띤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남의 침입을 허용치 않겠다고 말하는 것 같은 그 시선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무의미함과 어리석음을 절감하고 있었다. 제가 지루해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했더니 이제 제가 명랑해 보이는 것이 불쾌한가 보군요. 그래요. 오늘 밤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신 마음에 걸리나요? 그것이 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사교계에서 눈치를 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고 있어 라는 한마디가 그녀를 격분시켰다. 사랑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만일 사랑이라는 말을 남에게 듣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그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카레니는 심사숙고 끝에 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란 결론으로 더 이상 아내에게 추궁하지 않았다. 안나가 그녀만의 천진스럽고 명랑한 표정으로 벽을 만들고 있음을 깨닫고는 더 이상 그녀를 간섭하지 않으려 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흐느끼면서 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고 말했다. 그를 보고 있으면 자신의 육체적 타락을 느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한편 그는 살인자가 자신이 죽인 시체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죽인 이 시체야말로 그들의 사랑이었고 그들의 사랑의 첫 단계였다. 수치심이라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을 회상해보니 거기에는 뭔가 무섭고 더러운 것이 있었다. 자신의 정신적 벌거숭이에 대한 수치심이 그녀를 압도하고 그 시체를 감추기 위해 난도질해야 하며, 그래서 살인자는 정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노를 안고 그 시체에 덤벼들어 난도질하는 것이다. 꼭 그와 마찬가지로 그도 그녀의 얼굴과 어깨 위에 키를 퍼부었다. 그녀는 손을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 이 키스야말로 수치심의 대가인 것이었다. 아, 이 손, 나의 공범자의 손이다. 그녀는 그 손을 들어 거기에 키스를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나에겐 이제 당신 이외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찌 나의 생명이 당신을 잊을 수가 있겠소. 우리의 행복의 일순간을 위해. 아니, 무엇이 행복이라는 거죠? 혐오와 공포를 느끼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러자 그 공포는 어느새 그에게로 옮겨갔다. 안나를 향해 보고 싶어하는 열정에 휩싸인 브론스키는 안나의 집안까지 드나들게 되었고,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과의 결합을 원했다. 한편 브론스키는 승마에 집착했다. 그는 자신의 애마 프르프르를 무척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다. 프르프르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혈통의 우수함이 어려 있었다. 그런 애마를 가지고 경기에 출전한 브론스키는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다가 순간적인 자신의 판단착오로 인해 말의 등뼈를 부러뜨리고 낙마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승마 경기를 보러 온 카레린과 안나, 브론스키의 낙마 장면에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안나의 모습을 보고는 카레린은 절망에 빠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의 의견을 물었지만 안나는 너무나 솔직하게 그 상대인 카레린의 위선을 부정하듯이 자신이 브론스키에 대하여 가진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남편과 함께 경마장에서 돌아온 길에 흥분한 나머지 모든 것을 토로해 버렸으나 그 당시 그녀는 쓰라린 고통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했다. 그런 후에 남편이 가버리자 그녀는 난 너무 기쁘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는 거짓과 기만은 없게 될 것이다. 하고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이제야말로 자신의 위치가 영구히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새로운 위치는 좋지 않은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어쨌든 결정은 되어진 것이고 기기에는 불투명함도 거짓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레비는 육체 노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장난삼아 노동 효과에 대한 의학 연구를 해볼까도 했지만 그는 풀베기를 무척 좋아했다. 이렇게 풀을 베고 농노와 함께 하는 모습을 그의 형은 나무랬지만 레빌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꾸려나갔다. 아내를 진심으로 증오할 수 없는 카레린은 아내가 너무나 조속하게 느껴지고 아내와 브론스키를 모두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
아내에게 아이들과 함께 빼제로로 돌아와 주길 바라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안나는 언제나 위선적인 남편 카렌으로부터 도망치기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뱃속에 든 브론스키 아이에 대한 부담감과 아이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짐을 모두 쌌다. 하지만 곧 남편의 편지를 받고 남편에게 가보기로 결심했다. 안나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다. 나의 하나님만을 외칠 뿐이었지만 이 말조차 그녀에겐 의미가 없었고 사교 생활 역시 그녀가 가진 고민을 씻어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나가 믿고 있는 브론스키는 그의 주변을 둘러싼 소문과는 다르게 돈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의 수입이 될 것들은 이미 형이 결혼할 때 선물로 주었고 어머니가 주었던 용돈도 안나와의 만남 이후 끊겼다. 그러던 중 안나는 아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고 말했고 브론스키와 안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긋남이 시작되었다. 돌리의 시골집엔 이미 키치가 와 있었다. 레비는 그녀가 보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고민하고 돌리는 그런 레빈과 키치를 만나게 하고픈 마음에 키치가 쓸 안장을 가져다 달라고 레빈에게 말했다. 거짓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레빈은 고민 끝에 안장만을 보냈다. 그는 새로운 농법에 대한 농민들과 토론하고 성공적인 농지 경험을 위해 많은 준비와 일들을 했다. 브론스키는 왕자의 접대로 인해 안나에게 잠시 소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안나의 질투 때문에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카레리는 겉으로 보기엔 다를 것 없어 보여도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은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분노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다. 예전이라면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망뿐이라고 말하고는 안나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고 있었다. 한편 레비는 키치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키치의 건강은 이미 완연히 회복되었고 그녀를 다시 만난 레비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녀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키치는 브론스키로 인해 싫지도 않으면서 레빈의 청혼을 거절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낙서를 하며 대화를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수줍게 확인하고는 미소 지으며 다음 날의 만남을 약속했다. 키치의 사랑을 확인한 레비는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자지도 않았다.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은 생명이 넘쳐 환하게 빛나고 그렇게 싫어했던 의회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레빈의 형이 키치를 단지 멋있는 아가씨라고 표현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맞지 않는 너무나 저속한 표현이라고 여겼다. 그런 레빈의 변화는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키치 역시 레빈과 같이 사랑에 물든 장미꽃같이 환히 빛났다. 결혼 날짜를 잡으려 하자 레빈은 당장 내일 하자고 말했다. 나는 몸이 아프고 불행해요. 나는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이상 당신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 꼭 와주세요. 7시에 회의 나가서 10시까지 있어요. 그인 남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형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난 알고 있어요. 만일 내가 그이의 입장에 놓였더라면 난 벌써 죽어버렸을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거예요.
나 같은 아내 말이에요. 여보, 내 사랑 여보, 안나,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인 사람이 아니에요. 관청의 일을 하는 기계죠. 안나는 산후열에 시달렸다. 안나의 절박한 편지에 빼제르로 달려간 카레린은 아내 옆에 울고 있는 브론스키와 맞닥뜨렸다. 아내가 죽기만을 바랐던 카레린. 하지만 아내의 불쌍한 모습,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 모든 증오를 버리고 그녀를 용서하게 되었다. 안나는 겁먹은 표정으로 무슨 타격으로부터 몸을 피하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남편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었다. 아니에요. 난 저분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난 죽는 것이 두려워요. 알렉세이, 이리로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 이제 얼마 더 살지 못할 테니까요. 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여자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여자가 있죠. 전 그 여자가 무서워요.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역시 당신은 용서하지 못하겠죠. 아시겠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용서뿐이에요. 안나는 문쪽 브론스키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가까이 와요. 이쪽으로 이분과 악수하세요. 브론스키는 가까이 왔으나 안나를 보더니 다시 얼굴을 가렸다. 얼굴에서 손을 떼고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성자예요. 어서 손을 떼세요. 안나는 화가 난 듯이 말했다. 알렉세이, 저분의 손을 떼어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어요. 알렉세이는 브론스키의 손을 고뇌와 치욕으로 무섭게 일그러진 얼굴에서 떼어놓았다. 저 사람에게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알렉세이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제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브론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의사들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브론스키는 변명의 시기가 온 것을 느끼고 말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당신도 괴로우시겠지만 나는 더더욱 무서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요. 브론스키는 카레린의 숭고한 정신, 자신이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용서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꼈고 집에 돌아와 권총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린 것이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대체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의 생각은 안나에 대한 사랑이 자기 생활로 옮겨갔다. 공영심이냐? 세로프 호프스코냐? 사교계냐? 궁정이냐? 그는 그중 어느 것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것들은 전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으나 이제 와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이렇게 미치나 보다. 이런 꼴이 되어서 권총 자살을 하는 것보다 치욕을 견디기 어려워서 말이지. 2분 동안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권총을 손에 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론이지. 그는 마치 논리적으로 조리에 맞는 신중한 사고로 한 점 의심 없는 결론에 이른 것처럼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브론스키는 타시켄트로의 발령에 안나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자는 제안을 하고는 안나는 아들과 남편을 남겨놓고 브론스키와 외국으로 떠났다. 레빈의 결혼식 날
그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감격 깊은 결혼식을 맞이했다. 그리고 무신론자인 레비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키치에게 그동안 자신이 고민해오던 자신의 종교 문제를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키치는 속이 상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솔직함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레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 환희 그 자체였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안정했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딸과 함께 석 달째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다. 안나는 그와의 생활이 신비롭고 즐겁기만 했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그렇지 않은 듯 했다.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서로가 속으로 느끼는 것은 달랐다. 특히 그 둘의 관계는 어느 곳을 가든 사교계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정열이 넘치는 브론스키는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브론스키는 무엇인가 정열을 쏟아부으려 했지만 그는 끝없는 지루함과 안나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감을 느꼈다. 아들을 만나려는 안나의 계획으로 둘은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게 되었다. 레비는 병든 형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꺼려했으나 키치는 레빈의 형은 간호하고 보살펴 주었다. 그의 형은 특유의 짜증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 모두는 그가 빨리 죽기를 내심 바랬지만 레빈과 키치는 정성으로 간호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임종을 맞이했다. 모스크바로 온 브론스키와 안나, 카레린은 아내가 떠난 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한계를 느꼈다. 카레린을 불쌍하게 여긴 백작 부인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세로자 맞고 그의 살림을 돕겠다고 했다. 어느새 카레린을 사랑하게 되었다. 무신론자인 카레린은 교인으로 만들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인의 마음은 안나에 대한 경멸과 질투로도 보여졌다. 아들을 만나겠다는 안나의 편지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하지만 안나는 아들을 결국 만났고 세로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어느새 엄마는 아빠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남기고 떠나갔다. 아들을 만나고 온 안나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공연도 보러 가려 했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이러한 안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브론스키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소의 눈빛을 느낄 수가 있었다. 레빈과 키치는 그들의 농지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레빈은 자신의 정신적인 친구가 없음에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혈육이라고는 형밖에 없었지만 그 역시 그렇게 뜻이 잘 통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골의 편안한 생활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한편 즐거운 사건을 겪게 됐는데 키치의 친구는 베로니카와 레빈의 형의 만남이었다. 레빈의 형은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잃게 된 후 극히 정신적인 생활만을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베로니카는 무척이나 새롭고 그가 꿈꾸었던 이상향의 인생 동반자로서 아주 격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갈등했다. 베로니카 역시 그의 청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둘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알 수 없는 꺼림직함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고는 시간을 보냈다. 안나 집에 방문한 돌리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면서도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안나의 모습이 부럽기만 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가련하기만 했는데 안나는 계속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지 고민하며 돌리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물질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적으로 역시 브론스키는 농장을 확장시켜 나갔고 안나는 모든 종류의 책들을 섭렵함으로써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아직 안나와 브론스키의 자녀가 법적으로는 카레린의 자녀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불륜으로 인해 사교계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실은 브론스키를 더욱 힘들게 했다. 브론스키는 돌리에게 안나가 이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돌리가 그러한 화려한 집에서 레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평온함을 느꼈다. 브론스키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 잠시 안나 곁을 떠나 있게 되었다. 브론스키는 선거에서 당선되어 기쁨이 가득했지만 약속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브론스키를 책망하는 듯한 안나의 서신을 받고는 그의 기분은 상했다. 다시 시골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랑에 얽매여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기분이었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때마다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키치의 해산일이 다가오므로 레빈은 키치는 3개월째 모스크바에서 지내고 있었다. 키치는 여느 때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임신을 한 그녀에겐 정신적인 편안함이 중요했기에 그의 주변인 모두가 그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레빈은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이 왠지 힘들기만 했다. 시골에서의 안락함, 자연스러움과는 달리 모든 것이 예의와 허례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런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방문이나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은 레빈에게는 마치 고역과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 상대를 조금씩 알아갔다. 레빈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사교회장에서 만난 브론스키를 알게 됨으로써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나쁜 이미지를 수정하게 되었다. 브론스키를 만나 유쾌해진 레빈은 브론스키의 저택을 방문했다. 레빈은 안나의 초상화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초상화는 고고하고 매력을 내뿜었다. 그는 초상화보다 더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안나에게 반해버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레빈의 장시간의 외출에 키치는 화가 나 있었다. 브론스키를 안나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는 키치는 안나에 대한 레빈의 호의적인 발언이 마음에 상했다. 키치의 울음에 레빈은 당황했고 안나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자신의 입으로 말한 다음에야 키치의 화는 풀렸다. 안나는 밤마다 집을 비우는 브론스키가 너무나 못마땅했다. 그에게 일찍 오라는 정갈도 소용이 없었다. 브론스키의 사랑이 식어감을 느낀 안나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슬퍼했으나 브론스키 앞에서는 당당하고 자신의 참 모습만을 보이기를 원했다. 조그만 일에도 그에게 화를 냈고 마음속으로는 사랑스러워 미칠 것 같은 그에게 안나는 계속 자신에게 헌신적이지 못한 브론스키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다. 스스로가 가엾게 여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에게 가엾게 여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안나의 생각은 더욱더 브론스키와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키치가 해산의 기미가 보이자 레비는 혼신을 다해 뛰어다니며 준비했고 그녀의 고통을 함께할 수 없음에 가슴이 아팠다. 안나의 아들 세로자는 무척 성숙했지만 그에게 있어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은 수치스러운 뿐이었다. 그리고 안나는 여전히 브론스키에 대한 집착과 의부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브론스키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보를 하찮은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그에게 있어 소로킨 공작의 명예와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하는 안나는 끝없이 브론스키를 힘들게 했다. 이러한 그녀의 행동에 견디다 못한 브론스키는 짜증을 내고 말았다.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소? 라는 말에 안나는 상처를 받았고 그에게 후회할 것이란 말을 남겼다. 안나는 그가 입 밖에 냈던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상기시켰다. 브론스키가 집에서 나갔고 안나는 또다시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했고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에 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전보를 쳤지만 그것에 대한 답장은 냉정하기만 했다. 브론스키가 소로킨 공작의 명예와 있을 거란 억측을 한 안나는 브론스키가 있는 곳에 역까지 갔다. 질투와 집착에 눈이 먼 안나는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은 야비하고 중후스럽고 파렴치하고 악하게만 보였다. 어디까지나 생각했더라. 그래 인생에 있어 고통이 아닌 상태는 생각할 수 없고 우리들은 모두 고통을 겪기 위해 태어났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기만해서 그런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미 진실을 간파해버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지? 인간에게 이성이 주어진 것은 인간으로 자신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야. 앞에 앉은 부인이 프랑스어를 뽐내며 안나의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말했다.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안나는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떤 것을 보아도 소름 끼치게 되었다면 촛불을 꺼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어째서 저 승무원은 통나무를 타고 달리는 것일까? 왜 저렇게 크게 떠들고 웃는 거지? 모두 다 틀렸어. 모두 다 거짓이야. 모두 다 허위라고. 모두 다 나쁜 짓이야. 근처에 브론스키 백작이 보낸 편지가 없냐고 물었다. 브론스키 백작님이요? 방금 전에 그 저택에서 온 심부름금이 보였는데 소로킨 공자님과 따님의 마중을 내보내신 겁니다. 다가와서 편지를 내밀었다. 안나는 봉황을 뜯었으나 읽기도 전에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브론스키는 아무렇게나 끄적거려 써보냈다. 역시 그렇구나. 내가 예상한 대로야. 안나는 경멸하듯 미소를 띠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됐어. 넌 집으로 돌아가. 안나는 심장이 너무나 빨리 뛰었고 숨이 막혀 조용하게 말했다. 아니, 나는 너 같은 놈에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거야. 안나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듯한 기분으로 생각했으나 그것은 브론스키를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아니었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말이었다. 저기야, 바로 저 한가운데로 뛰어내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이는 처벌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니,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야. 안나는 기차 바퀴 속으로 몸을 던졌다. 물속에 뛰어들 때 항상 느끼는 기분에 사로잡혀 성호를 그었다.
그러자 그 행위가 안나의 마음에 처녀 시절과 어린 시절의 온갖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갑자기 안나의 일체를 뒤엎고 어둠이 사라졌고 지금까지의 생애가 그 온갖 밝은 과거의 기쁨에 휩싸여 안나의 눈앞에 떠올랐다. 열차 밑으로 쓰러졌다. 그리고는 곧 일어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그 순간 안나는 자신이 한 짓에 몸이 오싹해졌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나는 몸을 일으켜 뒤쪽으로 물러나려 했다. 그러나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인정사정 없이 안나의 머리를 쾅 하고 떠받들었다. 그 등을 핥히어 질질 끌고 갔다. 안나는 저항이 헛된 일임을 깨달았고 재빨리 중얼거렸다. 안나가 죽은 후 브론스키의 슬픔은 너무 깊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의 마음, 안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후 자살해 버림으로써 죽음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했던 여자 안나에 대한 기억은 아무리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 해도 그녀의 죽음과 관계 있는 말 밖에는 생각나질 않았다. 레빈과 키치의 생활은 행복하기만 했다. 그들의 아이는 너무나 탐스럽게 아름답기만 했다. 레빈은 점점 종교와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무신론자였던 그의 삶에 대한 회의와 인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종교의 필요성과 자신이 결국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종교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이 역경 속에 있을 때 항상 곁에 있어 주었던 그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레빈은 자신의 변화를 경험했다.